SNU 그랜드 퀘스트 7번째 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노화세포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이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광일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강찬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 오후로 시간이 잡힌 것은 김광일 교수님께서 오늘 진료가 없으신 날이라서 특별히 오늘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또 한 분은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관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가 아마 연결해서 들으시면 조화롭게 들리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럼 김광일 교수님 먼저 이야기를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광일입니다. 제가 주로 연건 또는 이제 분당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관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떨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노인병학, 노인의학을 진료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세션은 이제 그 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노화세포를 어떻게 잘 찾아내서 제어할 수 있을까, 즉 노화를 중지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우리 강찬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셀과 세너센스, 세노라이틱, 세라피틱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노화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해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가시적인 느낌이 있을 만한 그런 변화를 가지지 못했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老병사, 사람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게 되는 이제 숙명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찌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늙는구나, 병이 드는구나, 죽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신화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늙음 또는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좀 회피해보고자, 피해보고자 하는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 이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존스라는 이제 사업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노화를 극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혈액을 수혈을 받고 굉장히 많은 돈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 합니다. 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노화 연구 또는 회춘 연구에 막대한 이제 연구비를 투자를 하면서 뭔가 이제 방법을 찾아내면 아마 가장 먼저 효과를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10개의 지금 이런 난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화 연구만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런 주제도 없고 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런 난제가 이 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화는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경험하게 될 것 같지만 그 패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락피쉬라는 건 한 200년 산다 그럽니다. 생선인데 한 200년 사는데 노화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노화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사는 이런 생명체도 있고, 연어. 우리가 보통 노화의 시작 포인트는 최대의 그런 생식 능력을 보이는 시점 이후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어는 산란 이후에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노화 과정 없이 그냥 산란 이후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화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이런 생명체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식물, 동물들은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노화, 저는 이제 아마 우리 강찬희 선생님은 베이직 리서치에서 이제 많은 기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기전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지만 저는 이제 환자를 보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노인은 저 노인보다 더 노화가 빨리 이 진행이 되고 이런 노인성 질환들을 왜 많이 갖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연구를 하고 이제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의학적인 측면에서 임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화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에이징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에 모레큘러 셀룰러 데미지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축적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인플라메이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데미지일 수도 있고요. 또 데미지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리페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어큐뮬레이션 되는데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손상이 늘거나 아니면 손상된 세포를 회복 복구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이제 쌓일 거고 이게 쌓이게 되면 우리가 노인에서 흔히 보이게 되는 노쇠, frailty라든가 기능 의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disability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것들에 취약해지면서 결국 임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단계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결국 노화는 시간에 따른 시간 변수에 따른 이제 변화를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모레큘러 셀룰러 데미지가 다양한 종류의 이런 데미지가 결국에는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 그 결과로는 이제 피지컬하게 멘탈하게 결국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감퇴하게 되면서 질병에 취약해지는 여러 병에 잘 걸리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질병 감수성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화는 많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리스크 팩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화는 이게 리니어하거나 컨시스턴트한 그런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악화되기도 하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노화 정도는 다 다르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일까, 젊어 보일까? 노화는 개체 간에 이렇게 다른 프로세스를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노화의 인터인디비주얼 베러빌리티, 이 다양성, 노화의 속도, 정도의 이런 다양성은 랜덤한 이펙트는 아니고요. 뭔가 노화에 관련된 요인 또는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화의 그 다양성의 근간이 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또는 클리니컬한 측면에서의 이제 에이징인데 에이징은 사실 소셜한 팩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갑자기 막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시는데 그 원인 보면 이제 가족 내 문제, 소셜한 팩터, 패밀리 또는 인바이러멘탈, 파이낸셜과 같은 요인들도 있고 또 노화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요인들도 중요한데 아마 오늘 스코프에서는 이제 요거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화의 기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요. 아마 10년 전에 이 그룹에서 이제 홀마크 오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한 게 있는데 올해 다시 12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뭐 노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뭐 인플라메이션 또는 스템셀 페일리어, DNA 데미지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디스펑션, 뭐 텔로미어 어트리션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노화를 시작하게 하거나 아니면 노화를 가속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믿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서 보여주는 이제 특성으로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좀 반응을 해야 이제 사람이 살아 있는 건데 이런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질병 상태에 취약해지죠. 회복 탄력성이라 얘기하는 리질리언스 파워 또는 인트린직 캐패시티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더 노쇠해지고 더 의존적 상태에 빠지게 되고 질병에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라는 거는 이렇게 개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뭐 레질리언스 파워라든가 인트린직 캐패시티 자체가 감퇴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스크 팩터이고요. 그 결과로는 결국 질병의 취약성, 감수성 증가되니까 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도 보통 한 70대, 80대가 되면
병 없어라고 하시는 분도 한 4-5가지 정도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멀티모비디티, 다중이완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은 병 하나만 잘 치료하면 되는데 노인들은 4개, 5개의 병을 동시에 어떻게 잘 저글링하는 듯이 잘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게 중요하게 되고요. 결국 병이 많고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망의 위험성이 이제 조금 더 높아지는 듯합니다.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노화의 패턴을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패솔로직 에이징이고 옛날에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나이 들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이 패솔로직 에이징에 해당됩니다. 즉 나이가 들면 꼬부랑 할머니 되고 그 다음에 잘 못 걷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는 것 같은 노화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은 노화가 아니라 이제 질병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옛날보다 왜 지금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걸어 다니고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니느냐. 이건 노화에 대한 중재 치료 효과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패솔로직 에이징, 어떤 질환에 의해서 여기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질환에 의해서 나빠진 상태인데 이런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가 패솔로직 에이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주얼 에이징, 보통 한 70대, 80대까지 지내시고 특별한 병도 없는데 왠지 조금 80 넘어가니까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병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이대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유주얼 또는 노마티브 에이징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 아웃라이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초장수인들, 한 100살 넘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조사해 보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굉장히 활동적인 삶을 유지를 하십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잠시 이런 분들도 이제 결국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는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이환 기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compression of morbidity라 해서 이완 기간이 줄어드는 단축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뭔가 이제 유전적 특성이 있거나 환경적 요인들이 관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노화를 연구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 기전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노말 아니다. 이게 노말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패솔로직 에이징처럼 노화를 잘 연구를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일이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로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화가 갖고 있는 임상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임상의학이라는 것은 이게 개별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입니다. 어찌 보면 노인들이 여러 개의 병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개의 병을 따로따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진료과를 한 4-5개 다니세요. 한번 오면 이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약도 한 의사한테 4-5개씩 이제 받으니까 집에 가서 보면은 하루에 먹을 약이 20개가 되게 되죠. 옛날보다는 많이 치료가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노인에서의 이런 각계전투, 개별적 접근은 아주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에이징을 조기부터 잘 중재를 한다면 이런 노인성 질환들이 안 생길 테니까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로사이언스, 노화과학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고요. 여기서 에이징을 어떻게 늦출 수 있느냐는 이제 오늘 강찬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로사이언스가 왜 이득이 있겠느냐? 이거는 노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 이전 단계에 조기에 중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 생기는 그런 시점을 뒤로 늦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이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전에 조기 사망하시던 분들이 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냥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 수명의 연장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제로 사이언스는 궁극적으로 이제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 뭐 약제를 써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베이징 리서치에서 실험실에서 또는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너무나도 효과적인 물질을 효보 물질을 찾았다 하더라도 밸류 오브 데스라고 하는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단계, 임상 들어가기 전 단계에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이거를 어찌어찌 해서 통과해서 들어가서 1상, 2상, 3상 해갖고 뭐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서 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3상 연구에서 예기치 않은 사망률이 증가되더라. 그러면은 그 제약회사 CEO 바뀌고 주가 폭락하고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연구비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죠. 질환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에이징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 굉장히 모험스러운 겁니다. 웬만한 제약회사의 CEO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존에 우리가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약들.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임상에서 쓰겠죠. 이런 약 중에 일부 노화의 기전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약을 노화의 적응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드럭 리포지셔닝 또는 리퍼포징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제로사이언스에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은 우리가 면역 억제제로 뭐 이식 받은 환자에서 또는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 환자에서 이제 쓰는 약제고요. 이제 얘기해 주실 이제 셀룰러 세네센스 세놀라이틱, 뭐 타이로신 카이네진 이비터라는 거는 혈액암에서 이제 썼던 항암제 계열입니다. 솔트윈이라는 이런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 메폴민은 이제 당뇨약이고 칼로리 리스트릭션 또는 엑서사이즈, 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노화라는 타겟은 질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적인 중재를 할 때에는 안전성이라는 이런 중요한 항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드럭 리포지셔닝으로 이런 중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이게 기본 우리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보통은 한 3년에서 아무리 긴 연구도 한 5년 이상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힘드냐면 연구 기간은 바로 연구비,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스폰서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노화는 우리가 중재 연구를 하면 이게 몇 년짜리 연구를 할 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원숭이에서의 수명 연장 실험은 한 30년 했다라고 4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교수가 세팅해놓고 다음 교수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 연구를 그렇게 디자인해 갖고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계속 하는 게 필요할까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우리가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에이징과 관련된 아까 홀마크 오브 에이징의 12가지 이러한 뭐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를 말씀드렸는데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한다 그러면 인플라모토리 마커가 줄어들 거고 뭐 여러 가지 마이토콘드리아의 펑셔널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이게 그쪽에 액션을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노화는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질병의 감수성, 질병 발생 위험을 높아지게 한다 하니까 결국 표적 장기를 할 수 있는 콩팥이나 심장이나 뇌의 손상을 반영해주는 지표를 에이징 인터벤션의 임상시험에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로 사용하면 이게 제대로 워킹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도를 통해서 뭔가 조금 좋은 결과를 보였거나 보일 것 같은 것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로리 레스트릭션은 이제 뭐 섭취하는 열량을 한 30% 정도 줄이면 오래 산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실험실 동물, 뭐 쥐 같은 거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영장류, 원숭이에서 오래 사는 것을 확인했고 아마 영장류에서 수명 연장을 확인한 거는 유일한 인터벤션이라 생각이 됩니다. 얘가 잘 먹은 원숭이 같은데 얘가 이제 못 먹은 원숭이고요. 얘가 잘 먹은 원숭이입니다. 잘 먹은 애가 등도 굽고 털도 빠지고 한 30% 정도 못 먹은 애가 눈빛 초롱초롱하고 허리도 곧고
혈도 많죠. 오래 산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암도 안 걸리고 심혈관 질환도 안 생기고 당뇨병도 안 생기면서 오래 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 장수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얘가 못 먹고 오래 사는 애거든요. 근데 30% 정도를 줄이게 되면 사람으로 치면은 한 2,000칼로리를 먹는 겁니다. 보통 우리 성인 한 3,000칼로리를 먹으니까 2,000칼로리로 식단을 마련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풀떼기. 예. 그래서 이거 먹고 오래 살래? 아니면 이렇게 먹고 짧고 굵게 갈래?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있는 젊은 특히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술도 못 먹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디저트도 못 먹습니다. 예.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겠죠. 굉장히 효과적인 중재인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럼 많이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효과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칼로리 리스트릭션 미메틱. 예. 열량 섭취를 제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약을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하면은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과연 액티베이션 되고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타겟들을 이제 찾게 됐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요걸로 어떻게 조금 안 먹은 것처럼 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 굉장히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메폴민입니다. 메폴민은 당뇨 약제로 현재 당뇨병 치료의 1차 약제입니다. 1차 약제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먼저 쓰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게다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메폴민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린 에이징의 홀마커들입니다. 지금 메폴민을 먹으면 당뇨약을 먹는데 노화가 중재될 것 같다, 늦춰질 것 같다라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에비던스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NIH에서 뭐 이런 연구를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어프로브를 했고요. 연구명은 이제 테임입니다. 그래서 타겟팅 에이징,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치료하겠다. 메폴민을 갖고. 그래서 에이징이 암이나 치매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되니 에이징을 억제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가져오겠다. 65세 이상 3,000명을 6년 동안 등록하겠다라고 해서 2006년도에 이게 발표를 했고요. 이 연구의 클리니컬 아웃컴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것을 줄여보겠다. 근데 아마 펀딩이 쉽지 않아서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아까 보니까 아랍의 거부가 그 재단에 이제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룰러 세네센스와 이제 세노세라피틱스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으실 거라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를 이렇게 막 배양하다 보면은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성장과 분열을 하지 않는 이런 노쇠 상태에 빠지게 되고, 얘네들은 텔레미어 기로 줄고 SA 베타갈이라고 하는 이런 액티비티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노쇠 세포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얘네들을 이런 이뮨 셀들을 이제 클리어런스 없애고 제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은 제거도 안 되고 또 이런 노쇠 세포에서 여러 가지 시크리터리 모레큘들이 나오면서 주변 세포들을 같이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쇠가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런 노쇠 세포가 이제 쌓이면 결국 노화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쇠 세포를 줄이게 되면은 노화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링과 그 다음에 타겟 몰리큘들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다사티닙이라고 하는 사이로진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그 다음에 콜세틴이라고 하는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가지고 실제 질환자에서 또는 여기 보면은 노쇠한 노인, 아주 건강한 분들한테도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설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가 좀 봤더니 이제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세놀라이틱, 우리 DQ라고 하는 이거를 항암제 하듯이 이제 6사이클로 쓰고 나서
실제 혈액에서 그다음에 뇌척수액에서 약물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밀로이드 이런 패솔로지에 관련되는 치매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바이오마커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는 이제 페이즈 1 스터디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일상 연구는 의미는 있지만 논문은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몇 명 안 하거든요. 돈은 많이 들고 위험할 수는 있지만 학문적인 가치는 아주 높지 않은데 네이처 메디슨에서 이거 실어준 거 보면 아마 이쪽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선점한 거 아닐까. 즉 이 해당 분야가 향후에 항노화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토픽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얘기만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스토리에는 성공적인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그게 왜 안 됐을까 하는 거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젊음의 셈 또는 이런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뭔가 이렇게 기운 없어 하고 이렇게 노화가 되어가는 거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거를 보충하면 다시 젊어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항노화 전략에 있어서도 젊었을 때보다 부족해지는 것들, 대표적인 이제 호르몬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줄기세포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노인에서 다시 주면은 건강해질 거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실제 이런 호르몬 같은 것들, 성장 호르몬, 섹스 호르몬 같은 것들을 드리면 기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회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겁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거의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에스트로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폐경 이후에는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겠고, 보통 폐경 전까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이게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콜레스테롤도 나빠지기 시작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50대, 60대 전에는 남자의 병이지만 60대, 70대는 여자의 병이 됩니다. 또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골절도 잘 생기고 골다공증, 치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당시에 연구를 해봤더니 에스트로겐을 주면은 주위에서 사람에서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좋아지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기반으로 1990년도, 2000년도 이전까지는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여성 호르몬 안 먹으면 되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어요. 다 웬만한 분들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미국 NIH에서 지원을 한 우먼스 헬스 이니셔티브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놀랍게도 유방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거의 한 30% 이상 늘어났고 혈전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들 스몰 스타디 베이직 리서치에서는 보여줬는데 대규모 임상시험을 했더니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미국의 진료 지침에서는 이제 건강한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세라피를 하면 안 된다. 저 권고하는 대부분 뭘 해라, 할 때 주의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하지 말라라는 게 거의 없는 권고안인데 호르몬 세라피는 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젊었을 때보다 호르몬이 부족할 거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또 실제 줬더니 동물 모델에서 또는 소규모 연구에서는 좋았는데 왜 이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젊을 때랑 노인에서의 어떠한 개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즉 젊은 사람들은 에스트로겐이 설사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인다 하더라도 워낙 암, 혈전 위험성이 높지 않으니까 임상적으로 문제 안 되는데, 폐경 이후에는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젊었을 때 이게 있는데 노인에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주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략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제로 사이언스 인터벤션은 상당 부분 뭔가 싱글 인터벤션으로 멀티플 베네핏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겁니다. 노화가 이런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노화라고 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기는 탈모도 안 생기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그걸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질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혈압이죠. 고혈압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고혈압은 혈압을 낮추는 약을 쓰지 혈압을 없애는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건 수십 가지 이런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주가 돼서 혈압이 높아지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을 합쳐서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싱글 인터벤션으로 멀티플 베네피셜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향후에 좋은 중재 방법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병학을 한다 말씀드렸고 노인병학은 이제 노인에서의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은 이제 병이 많은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라는 이런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취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병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치료가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병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병을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제로 사이언스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에이징을 타겟으로 하니까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베네핏 따져봤을 때는 훨씬 중재 효과는 이제 클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실현 가능해지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질문들을 말씀드리는 거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할 거냐입니다. 병에 대한 치료는 확실합니다. 환자 대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 병이 있는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병이 있는 사람 치료하는데 에이징 인터벤션은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 모든 사람? 아니면 노화가 막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사람? 아니면 노화로 인한 임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분?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에이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할 거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할 거냐? 노화가 아까 20대 중반, 후반, 30대 시작하는데 그분들은 노화에 관심이 없죠. 노화 얘기하면은 좀 이따가 생각해보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50에서 60대 분들부터 조금 귀가 쫑긋하고 노인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엄청 보십니다. 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려도 굉장히 이거 좋대는데 먹어야 되냐 이렇게 확인 받으러 오십니다. 과연 언제 할까? 물론 일찍 시작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이 노화의 중지에는 아마 끝이 없을 거거든요. 시작하면 평생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젊었을 때 시작해서 평생 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 시기에 시작해서 그 이후에 유지를 해? 이런 스타팅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을 목표로 할 거냐? 노화의 중재를 어떤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기대하면서 연구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노화를 아예 억제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겠다라는 분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화 연구가 어찌 보면은 지금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질환들의 발생을 늦추면서 예방하면서 건강한 그런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각자 좀 생각하는 바들이 다를 텐데 어떤 목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가 노인병 한다 그럴 때 어떤 선생님이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인병학을 한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그분이 술 많이 드시고 너는 이제 이 길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사람들이 길을 안 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안 갈 텐데 왜 나보고 가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들어온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노화 연구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요거 해도 될까? 딴 거, 캔서, 심혈관 질환 그쪽은 펀딩도 많고 뭐도 많던데 신약도 금방금방 나오던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길에 들어와서 뭐가 과연 나올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지 않는 길,
개척자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뭔가 시작하는 포인트 막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도 될까? 결국에 시작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여러 선생님들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셔서 자리 만들어 주신 거라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강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 마련해 주신 이정동 교수님과 그랜드 퀘스트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앞에서 너무나 훌륭한 그 강의를 통해서 김광일 교수님께서 그 노화라는 인류의 큰 난제가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그러면 노화 제어 전략에 대해서 특히 노화 제어 방법에 대해서 노화 세포를 중심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저희가 노화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영화 속에 브래드 피트가 왜 늙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노화의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원인 중에서 노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되돌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회춘 요소라고 부를 텐데 노화의 특징 중에 되돌릴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화의 특징 중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노화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김광일 교수님도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홀마크 오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적어도 노화의 특징은 다음에 9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그룹에서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버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단순한 구조여서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노화가 될수록 이제 유전체 불안정성이 증가를 합니다. 이 유전체 불안정성의 증가는 사실은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의 구조 변화라든지 혹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일어난다든지 혹은 이제 전이인자들이 갑자기 재활성화가 되면서 유전체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전체의 불안정성을 일으켜서 유전자 발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틸로미어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전체 말단에 있는 말단을 보호하는 스트럭처고요. 이 스트럭처가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사실은 내재적인 원인입니다.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서 사실은 DNA 중합효소가 유전체의 말단을, 염색체의 말단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런 틸로미어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 염색체들이 결합을 되게 되고요. 그 결합하게 된 다음에 타임 사이클에서 다시 부러지게 되고 결합하게 되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고 혹은 사멸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개체의 노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후성 유전학적 변화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 같은 것들은 염색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전자 발현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유전자 발현의 이상에 따라서 노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단백질의 생성이라든지 분해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백질은 사실 세포의 기본 펑셔널 단위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능에 문제가 이상이 되면은 세포의 많은 기능들이 상실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영양분 감지 신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아미노산을 인지하는 그 경로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해당 경로가 이제 과활성화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제 김광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영양분 감지 신호 이상을 타겟팅하는 약물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칼로리 리스트릭션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줄이는 형태로 노화를 방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양분 감지 신호의 이상은 세포 대사의 이상을 일으켜서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혹은 이제 세포의 주 에너지 생성원인 마이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그 원인 같은 것들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혹은 마이토콘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것들도 증가하게 되고 세포 에너지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노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팩터들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세포 간 신호 전달의 이상은 염증성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일어나게 되고요. 주변 세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조직의 항상성을 저하시키고 그 항상성 저하에 의해서 노화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아시겠지만 줄기세포의 숫자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세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네네. 훨씬 좋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조직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조직 항상성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다양한 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노화라는 게 있고 이렇게 노화된 세포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노화가 됨에 따라 이러한 세포 노화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포 노화는 줄기세포의 감소나 혹은 염증성 분비체의 발현을 통해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교란시켜서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크게는 여기서 이제 노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텔로미어 감소라든지 후성 유정 변형이라든지 단백성 항상성 상실, 영양분 감지 신호 이상, 마이토콘드리아 이상, 혹은 줄기세포 감소,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이상은 노화 제어를 위해서 돌릴 수 있는 회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전체 불안정성이라든지 세포 노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위험성이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에서 노화를 접근하는 방법들은 이러한 회춘 요소라든지 혹은 노화 요소를 회춘 요소를 강화시킨다든지 혹은 노화 요소를 약화시켜서 노화를 제어해보자라는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춘 요소를 강화를 해서 노화를 제어하는 방법들은 여기 이제 기술되어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노화 요소를 제거를 해서 노화 요소들을 제어를 해서 노화를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 이 중에서 이제 몇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김광일 교수님께서 이미 영양분 감지 신호 같은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간단하게 몇몇 예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예들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텔로미어는 사실은 세포가 분열함에 따라서 염색체 말단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으로요. 이렇게 염색체 말단이 줄어들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염색체가 이렇게 퓨전이 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DNA 손상 반응에 따라서 세포 노화 및 사멸이 유도가 되고 조직의 재생이 저하되고 개체 노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텔로미어 숄트닝에 의한 노화가 가장 잘 알려지게 된 데는 아마 복제암 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리의 예에서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복제암 돌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 돌리의 이제 수명이 다른 양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편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원인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복제형 돌리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체세포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짧아진 텔로미어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원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텔로머레이즈는 사실은 극소수의 세포에만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템셀, 줄기세포에만 발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체세포에서는 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체세포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텔로머레이즈가 다 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발현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텔로미어가 발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은 종양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종양 형성 과정은 되게 셀렉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늙지 않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데미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암의 발생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상에서는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줄기세포에만 발현이 되고 있고 성체세포에는 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텔로머레이즈를 다시 재발현을 시켜서 그러니까 수명을 제어를 해보자 라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텔로머레이즈를 지속적으로 발현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 변형 GE 모델을 썼습니다. 이 경우에 한 26%의 라이프 스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텔로머레이즈의 발현 자체가 종양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떤 조작을 같이 해줬냐면은 그러니까 강력한 종양 억제 유전자들을 같이 발현했습니다. 이 P53라든지 P16, ARF 같은 것들이 되게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고요. 되게 재밌게도 사실은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들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게 되면 사실은 노화 표현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이런 것들 종양 억제 유전자들을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발현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 자체가 텔로머레이즈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텔로머레이즈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발현을 하지 않고 유전자 치료 기반으로 템포럴리 일시적으로 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되게 이제 마지널한 효과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텔로머레이즈가 일시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지속적인 효과를 누리려면은 이런 유전자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를 상시 발현시키면은 암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텔로머레이즈를 일시적으로 발현하게 되면 효과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화에 따른 후선 유전자적 변화는 대부분 DNA라든지 DNA에 바인딩하는 히스톤 프로테인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속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의 상태가 이상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이인자가 재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핑 유전자라고 하죠. 이 점핑 유전자가 재활성화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염색체에 무작위적으로 삽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유전체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후속 유전학적 변화를 노화에 따라 발생한 후속 유전학적 변화를 돌려서 노화를 제어해보자 라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시도는 그러니까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죠.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완전히 분화가 끝난 성체 세포를 다시 이제 만능 줄기세포로 유도 줄기세포로 돌릴 수 있는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팩터를 주입하게 되면은 사실은 후속 유전학적 변화가 이레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일부 야마나카 팩터를 시각을 일부러 이제 손상시킨 쥐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상 쥐고요. 시각 상실이 되는 쥐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노화에 따라서 근데 이제 야마나카 팩터를 넣어주게 되면 정상 쥐에 조금 더 가깝게 되고 시신경도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쥐들은 시운동 반응 능력 또한 야마나카 팩터의 주입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치료법의 문제는
야마나카 팩터를 주입을 할 때 이 야마나카 팩터 중에 가장 알려져 있는 게 믹이라는 팩터가 있는데 믹은 사실은 종양 유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마나카 팩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종양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라고 표현드린 게 모든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믹을 뺀 치료법이고요. 다만 이제 믹을 빼게 되면은 이 야마나카 팩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리프로그래밍의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넣어주자니 종양의 위험성이 있고 얘를 빼자니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꽤 많은 그러니까 주입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 것이 이 치료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숫자와 다양성이 많이 감소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의 감소는 조직의 항상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단순하게 이식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숫자를 확보하고 보통은 이렇게 숫자가 확보가 되면 다양성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혹은 줄기세포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줄기세포의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조금 더 잘 작동하는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 이런 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젊은 쥐에서 근육줄기세포 꺼내고 늙은 쥐에서 근육줄기세포 꺼내서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사실은 늙은 쥐에 리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근육줄기세포가 재생 효율을 젊은 쥐에서의 근육줄기세포만큼 이런 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법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제 회춘인자에 의한 노화 제어법은 혈액유래 인자입니다. 아까 사실 김광일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부자라고 했는데요. 그 아들의 피를 계속 수혈받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혈액유래 인자가 조직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수준에서 노화를 제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화 과정에서 혈액 유래 인자를 꺼내서 분석을 해보면 사람과 쥐에서 공통적으로 노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인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되돌리면 노화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들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그 시도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김광일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젊은 혈액을 그냥 수혈받아서 그 젊은 혈액 속에 있는 젊은 혈액 유래 인자를 통해서 회춘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우스에서 이런 식으로 혈액을 공유를 했을 때 젊은 쥐의 혈액을 받은 나이 든 쥐들이 간 근육 혹은 기억력이 강화되고 나이에 따라 발생하는 심장 비대증이 감소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꼭 혈액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뇌 척수액에도 이러한 팩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뇌 척수액을 받게 되면 기억력이 강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근데 이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이제 제약을 받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혈액 공유를 했을 때 어떤 인자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이게 싱글 팩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팩터들의 조합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최근에 이제 GDF11이라고 여러 그룹에서 아마 이게 젊은 혈액에 있는 회춘인자일 거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GDF11의 존재 자체가 지금은 조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춘인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노화 제어 기술, 그러니까 회춘 요소의 강화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공통적으로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계속 얻으려면은 이거를 여러 번 투약을 한다든지
뭐 일생 동안 투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받아서 뭔가 회춘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쁜 게 있으면 그 나쁜 거에 의해서 너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게 있으면 사실 좋은 인자들이 작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그런 나쁜 인자들의 영향을 넘어서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것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양 가능성 증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을 하려면은 노화의 해로운 세포들을 제거해서 노화 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회춘 요소들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효율이 좋게 노화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 NIH에서 지놈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얻는 프로젝트였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와 이제 저희 브레인의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던 브레인 이니시에이티브에 의해서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노화 세포를 완벽하게 이해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셋넷 프로그램을 발족한 데서 이 관심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화 세포가 어떤 세포냐? 이러한 노화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노화 세포가 어떤 세포냐? 사실 노화 세포는 세포 증식의 비가역적인 억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틸로미어 숄트닝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틸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세포가 무한정 증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세포 노화는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노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스트레스, 활성산소 스트레스라든지 DNA 손상 반응이라든지 혹은 종양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데미지를 받은 세포들의 추가 증식을 억제해서 굉장히 강력한 종양 억제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노화 세포는 사실은 죽은 세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노화 세포는 죽은 세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아있는 세포고 오히려 대사적으로는 굉장히 활성이 높습니다. 활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자들을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 노화를 전이한다든지요, 혹은 조직 재생에 필요하다든지 면역 감시, 만성 염증 반응, 그리고 개체 노화도 일으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노화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손상이 왔을 때 사실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받은 손상을 받은 세포는 세포 노화로 들어가서 이제 종양을 억제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주변에 이제 세포 노화에 들어갈 정도로 데미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종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partially 데미지 받은 셀 중에서 종양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화된 세포로부터 나온 인자들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노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손상받은 세포들을 그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노화 세포들은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이런 손상받은 세포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에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들이 주변의 세포들을 자극시켜서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반응 자체가 모종의 이유로 잘못되게 되면 노화세포가 과도하게 축적이 되게 될 수 있고요. 이 과도하게 축적된 노화세포는 만성염증이나 조직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개체 노화 또는 노화 연관 질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포 노화를 표적하는 기술들은 이러한 노화세포의 과도한 축적을 막거나 혹은 노화세포로부터 나오는 해로운 영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화세포의 중요한 역할들은 개체 노화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은 이러한 노화세포 일부 노화세포를 유전적으로 제거한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노화세포를 제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의 라이프 스팬도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다양한 노화 연관 질환들이 감소하게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노화세포가 이게 단순히 축적되는 세포들이 아니라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터디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노화세포를 약물로 제거를 하자라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노화세포를 제거하거나요. 그걸 세놀리틱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노화세포로부터 나오는 해로운 요소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걸 노화 연관 분비 표현형 억제 혹은 세노스태틱스 혹은 세노몰픽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적어도 마우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노화 연관 질환들을 억제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irst Generation의 세놀라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암 치료에 쓰였던 약물들을 이제 리퍼포징해서 세네센스 셀을 그러니까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 이제 아까 김광일 교수님도 말씀드렸던 나비토클락스라든지 다사티닙 콜셉틴 혹은 DQ라고 부릅니다. 이런 약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약물들은 실제로 이제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세놀라이틱스의 새로운 세놀라이틱스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세노스태틱스라든지 세노몰픽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약물이 될 텐데요. 급성염증을 억제하는 약물과 이게 차별점이 아직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세포 노화를 표적하는 약물이 얼마나 이제 핫한지는 굉장히 다양한 여기 볼 수 있는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이런 세놀리틱스 기반의 노화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굉장히 많은 중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포 노화를 중심으로 해서 노화를 제어하자라는 방법에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치료법에 문제가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화세포 표적 기술의 특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세포 표적 기술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노화세포를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표적을 정확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화세포 표적 기술의 특이성의 문제는 암 치료제의 문제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존하는 노화세포 표적 약물은 대부분은 암 치료제 개발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포 노화 과정 동안에 변화되는 유전자를 탐색을 하고요. 그 유전자줄 중에서 세포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노화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노화세포에서는 아까 김광일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PI3 카이네이즈라든지 디펜던시 리셉터의 활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혹은 이제 세포 산멸이죠. 에이포프토시스를 막는 단백질들의 발현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비토클락스라든지 DQ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화세포를 이 서바이벌 패스웨이, 그러니까 세포 생존 패스웨이를 억제시켜서 죽이는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암 치료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제와 거의 비슷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노화세포만 표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세포에도 작지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화 치료제의 문제점은 암 치료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제는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처리를 하는 게 보통인데요. 노화 치료제는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의 문제는 사실은 노화세포 표적 약물의 저항성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초창기에는 노화세포 표적 약물의 저항성 크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제에 비해서. 왜냐면은 암은 저항성이 생기면 계속 증식하는 세포지만 노화세포는 데피니션 그 정의상 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게요. 노화세포가 발생을 했을 때 노화세포 표적 약물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노화세포는 이런 식으로 사멸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저항성을 가진 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세포는 사실은 암 치료제의 저항성을 가진 세포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암이 되듯이 노화세포의 표적 약물의 저항성을 갖는 노화세포들도 굉장히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변화하면서 주변 세포에 노화를 전이시키고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은 테크니컬하게는 노화가 전이가 될 수 있고 리파퓰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물의 저항성에 문제가 있고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암 치료제처럼 문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다른 종류의 노화세포에도 이러한 노화세포 표적 약물이 효과적일 것인가 혹은 같은 종류의 노화세포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암 치료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할 때 저희가 모든 암종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노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인체 내에는 200종이 넘는 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세포들의 세포 노화 표현형은 굉장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아마 깨져 있는 것 같은데요. PC로 옮기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네 종류의 다른 세포를 이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유도했을 때 공통적으로 바뀌는 유전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을 해봤더니 막 수천 개의 유전자가 바뀌는데요. 세포 노화 과정에는 공통적으로 바뀌는 거는 38개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포 노화 표현형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고 실제로 한 종류의 노화세포에 작용하는 노화 표적 약물은 다른 종류의 세포에는 거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같은 종류의 세포에도 다른 노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표현형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똑같은 파이브블라스트에 이제 노화를 유도를 했을 때 어떤 노화의 자극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성질도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노화세포는 사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노화가 됐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활성산소에 의해서 유도가 됐을 수도 있고 DNA 손상 반응에 의해서 유도가 될 수 있고 되게 복합적인 반응에 의해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성질을 가질지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종류의 세포에 똑같은 노화 자극을 주고 약물을 치료했을 때도 이렇게 항상 살아남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남는 세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노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점은 모든 노화세포는 제거가 돼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든 노화세포는 해로운 세포인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노화세포가 해로운 노화세포라면 사실은 진화 과정에서 이게 세포 노화라는 프로세스가 보존됐을 리가 없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노화세포들 중에서 그러니까 리버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는 세포들도 있고요. 혹은 티슈 리페어에 그러니까 그 조직 재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도 있고 실제로 노화가 되면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베라셀 같이 그러니까 저희 인슐린을 뿜어내는 셀이죠. 인슐린 분비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요. 혹은 다른 세포들의 조직 재생을 리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역할들도 하고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하는 노화세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노화세포의 분류를 통해서 제거해야 될 노화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화세포를 표적하는 기술이 어떤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 내에서 노화세포의 정확한 검출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각 노화세포의 신체 내에 발생한 노화세포의 성질을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는 모든 종류의 노화세포를 표적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아마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인체 내에 쌓이는 노화세포 중에 어떤 종류의 노화세포를 먼저 표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세포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해로운 노화세포를 이로운 노화세포로부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화 표적 약물을 개발을 할 때 해로운 노화세포만을 표적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김광일 교수님 의견에 저는 너무나 동의를 합니다. 딱 하나의 뭔가 치료법으로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들은 노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요소 중에 노화 요소와 회춘 요소를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화 요소를 약화시킨 다음에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은 회춘 요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인류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될 거고 아마도 이제 영화 속에서 브래드 피트가 겪었던 부작용 없이 저희가 노화를 영노화라고 하죠. 노화를 돌릴 수 있는 혹은 노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10가지 주제 가운데 다 어렵고 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문제 역사로 보면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죠. 질문 강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도 되고 혹은 평소에 노화 관련 일반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두 교수님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 강찬희 교수님의 발표 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야마나카 팩터들을 이제 믹을 제외한 야마나카 팩터를 쥐에서 과발현을 시켰을 때 이제 그 수명이 연장이 되는 연구가 저는 정말 흥미롭게 실제로 그걸 찾아보기도 했고 교수님 강연에서도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노화의 여러 가지 홀마크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줄기세포 수의 감소에만 이제 영향이 있는 걸까? 혹은 사실 생각했을 때 그러한 야마나카 팩터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제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이 사실상 발생학적인 단계에서 엄청 초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발생학적으로 발생이 다 끝난 시점의 이후인 노화를 다시 역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다는 점이 어떻게 가능할까? 혹은 이 홀마크들의 다른 것들과 또 연관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야마나카 팩터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사실 역분화이기 때문에 역분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분화가 되면서 사실은 에피제네틱한 그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필요한 거는 저희의 생각해 보시면 인체의 모든 세포는 사실은 같은 유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적 변화죠. 어떤 유전자들만 이 세포 타입에서는 어떤 유전자들만 발현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야마나카 팩터가 하는 일은 대부분은 그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원상태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발생 초기에
거의 초기 상태로 돌리게 되고요. 발생 초기로 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초기로 돌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자연스러운 발생 과정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신경이랑 이런 것들이 다시 복구되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마나카 팩터의 작동 원리는 노화에서의 작동 원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화 세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성 유전학적 변화에 의해서 이제 유전자 발현들이 이상해지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걸 한번 돌려보자의 느낌이고요. 사실은 그 스터디가 데이비 싱클레어 방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터디기는 한데 정확한 이제 몰레큘러 분자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냥 그것들을 주입을 했을 때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그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원래 아주 초창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인트린직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되면 다시 노화가 되겠지만 그 시간을 버는 거죠. 아마 그렇게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익을 뺐을 때의 효율은 극단적으로 낮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인비보 상황에서는 훨씬 어려울 거고요. 인비트로 상에서 미익을 빼고 했을 때의 성공률은 그러니까 역분화 성공률은 사실은 1%가 되지 않습니다. 한 0. 몇 % 정도인데 사실은 효과를 보인다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스터디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노화세포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하고 다르면 모두 다 노화세포로 하는 건지, 지금 목적은 노화세포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거니까 어떤 게 노화세포라는 거가 일단 정해져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당뇨병 치료제를 그 노화 방지 쪽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GLP-1 유도체들이 비만 치료에도 지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당뇨병 치료제도 지금 그 노화 방지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메폴민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세네센스 셀에 대해서는 우리 강찬희 교수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약이 사실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데 관여하는 기전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그 노화를 중재하는 데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전은 이제 다른 기전입니다. 물론 혈당을 낮추는 메폴민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고 혈당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나중에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구나를 이제 찾게 된 그런 약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전 연구가 이제 굉장히 나중에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럼 모든 당뇨약이 다 노화에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메폴민만 갖고 있는 특성이고 메폴민이 AMP 카이네이즈라든가 mTOR 시그널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설포닐 유래라든가 GLP-1, SGLT2 이니비터와 같은 다른 계열의 당뇨 약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노화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이제 당뇨 약제는 사실은 왜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GLP-1도 사실은 이제 환자한테 써보면 체중이 줄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환자가 메식거려서 밥맛이 떨어져서 체중이 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약들을 보다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좋아지겠구나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약이 건드리는 시그널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GLT2 이니비터라든가 GLP-1 안타고니스트 같은 약제들은 지금 처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플레오트로픽 이펙트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틴과 같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도
원래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 임상적인 이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경우에 스타틴을 썼을 때 그런 이득만큼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뭔가의 기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메폴민은 당뇨약이라서라기보다는 저런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그널링에 관여해서 노화를 중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화세포의 정의는 생각보다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노화세포를 어떻게 탐색을 하고 검출할 수 있을까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원래 노화세포의 정의는 되게 단순하기는 합니다. 분열할 수 있는 세포인데 분열을 영원히 멈춘 세포를 노화세포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분화세포랑은 다르기는 합니다. 분화된 세포와는 다르게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세포지만 분열을 영원히 멈춘 세포를 원래는 노화세포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가 되게 초창기 정의고요. 노화세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노화세포가 되면은 발생하는 이제 마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광일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던 SA 베라갈락토시데이즈라고 해서 라이소솜에 위치하는 특정 효소의 활성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혹은 이제 셀 사이클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발현을 합니다. P16, P21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마커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게 익스클루시브한 마커는 아닙니다. 세네셀 그 노화세포의 익스클루시브한 마커는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컴포짓해서 그러니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세포들은 노화세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데피니션 자체는 세포 분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분화가 끝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런이라든지요, 이런 식으로 특정 셀로 분화가 끝난 세포들도 세포 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노화 마커들이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뉴런 같은 거는 셀 사이클을 영원히 벗어난 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셀 사이클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P16이나 P21의 발현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P16, P21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보고가 됐고, 그냥 일반적인 노화세포에서 관측되는 마커들이 같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필드에서는 조금 더 데피니션을 크게 잡는 게, 그러니까 노화세포가 분열을 영원히 멈춘 세포라기보다는 분열도 멈췄지만 이런 다양한 노화의 마커들이 뜨게 되면 이걸 노화세포라고 부르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종합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관측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마커들을 딱딱딱 떴을 때 이걸 노화세포라고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직 없어서요. 특히 인비보상에서 그런 것들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노화세포가 굉장히 에이징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세포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체 내에서 그게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리 이제 나이가 든 개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한 3%에서 5% 아래쪽으로 관측이 될 거고요. 3%보다 훨씬 더 적게 관측이 됩니다. 특정 이제 뭐 아디포스 티슈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과도하게 관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20%에서 30%까지. 대부분은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세포들이고, 그 적게 발생하는 세포들이 중에서는 대부분은 이뮨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그 이뮨 시스템을 피해서 살아남는 세포들이 있고요. 노화세포들 중에서 그런 세포들이 아마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사실은 정답은 아직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노화 마커를 정의를 할 거고, 이 노화 마커를 어떤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세포는 노화세포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완 질문인데요. 노화세포를 식별하는 그 마커,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노화세포에 대한 정의도 어렵지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제거해야 될 노화세포와 살려둬야 될 노화세포를 구분하는 건 또 다른 한 번 더 나간 기준이 또 필요하겠네요. 한 번 더 나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노화세포의 마커를 정의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세포들을 정의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이로운 역할을 하는 노화세포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조직에. 그러니까 이게 템포럴리 딱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은 이로운 노화세포고요. 예를 들면은 조직 재생에 있어서 조직이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가 난 다음에 되게 초창기에 노화세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세포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티슈 파이브로시스도 막고 여러 가지 인자들을 뿜어내서 이뮨셀들 리크루팅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이제 티슈를 리페어하는 데 활용이 되고 적절한 시점에서 사실은 이뮨셀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이로운 노화세포들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세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로운 노화세포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못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해로운 노화세포는 결국은 계속 남는 노화세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남는 노화세포는 사실은 이뮨 서베일런스를 피해가야 되는 세포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에서 몇몇 암세포에서 보이듯이 그 이뮨 서베일런스를 피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뮨 체크포인트에 저희가 이제 암 치료에 많이 쓰는 이뮨 체크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적하는 단백질들이 그런 이뮨 서베일런스를 피해가는 단백질들의 인터랙션을 억제해서 하는 건데 노화세포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런 이뮨 서베일런스를 피해갈 수 있는 단백질들을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해로운 노화세포일 거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노화세포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그러니까 노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오래 노화세포를 만든 다음에 얘는 죽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놔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노화세포가 본인의 이제 염색체 중의 일부를 세포질로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크로마틴을 사이토졸로 시크리션을 하게 되고요. 그 크로마틴이 이제 오토파지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꽤 오랜 시간을 지난 노화세포들은 염색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노화세포들이 많습니다. 혹은 적어도 본인의 염색체의 일부를 사이토졸로 뿜어낸 노화세포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마커로 해서 표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중간에 계속 이제 섞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제 막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청중 질문 뭐 중간에 제가 하나 조금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면 지금 아까 여성 호르몬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치료하면 좋지 않을까? 1차원적 생각에서 나중에 뒤져봤더니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화 과정에서 총체적인 이득, 개체 전체를 볼 때 총체적 이득으로 볼 때 뭐 일부를 희생하고 다른 것을 얻고 그 덧셈을 해보면 이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금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노화라고 하는 거 혹은 노화세포의 존재, 생성, 또 전파 아니면 그걸 다 통틀어서 노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화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노화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질문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노화라는 노인성 질환에 취약해지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이래야만 하는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어찌게 보면은 좋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전체적인 집단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노화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식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전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발전이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개인에게는 노화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찌 보면은 피해야 되고 또 질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스코프에서 봤을 때는 노화도 뭔가 이유가 있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아마 그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화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사회적인 또는 전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에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노화세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노화라는 과정도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거는 같은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좀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만약 조금 더 내리면 지금 몇 가지 이제 시도하고 있는 아까 칼로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치료들이 됐든 홀막 하나하나를 공략하든 혹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뭔가 고민을 해보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어떻게 보면 진화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의 일부분을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도 연구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아웃컴, 목표를 지향할 거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수명을 연장하겠다 아니면은 죽음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건강한 노년 생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이루는데 제한적인 요소를 극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신 초장수인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유지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합병증 문제점 없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의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데 이게 진화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이제 분자생물학자 혹은 유전학자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이게 안타고니스틱 플레이오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화라는 게 진화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초창기에 이제 암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손을 낳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손이 낳을 때까지는 암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암을 억제하는 프로그램들이 노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이유는 초창기에는 암을 억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손을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완성이 된 건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러한 거니까 자손을 다 낳은 다음에 이제 그러한 생식작용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노화를 유도하는 걸로 다른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부작용인 거죠. 일종의 부작용인 거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김광일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간 수명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도 정말 나중이 되면은 그분들의 죽음은 스토캐스틱하게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률적으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죽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인간의 최대 수명은 한 130몇 혹은 100 몇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사람도 그냥 확률적으로 어느 날 죽을 수 있고 혹은 살아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갑자기 건강하게 있다가.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게 실제로 그런 개체들이 자연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키드 몰렛이라고 해서 쥐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이제 포유류가 있는데요. 걔네들은 쥐와는 달리 사실은 한 30년 정도 삽니다. 쥐는 맥시멈 3년을 사는데 네이키드 몰렛은 30년을 살게 되고요.
그 네이키드 몰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화의 표현형을 거의 안 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요. 그냥 건강하게 있다가 거의 대부분 죽고요. 그 개체들은 암이 없기는 합니다. 암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로 스토캐스틱하게 죽는 것들을 보이면서 한 30년 정도 사는 개체인데요. 이제 그런 개체들은 사실은 그러면 왜 안타고니스틱한 플레이오트로피를 안 보이느냐? 사실은 그런 개체들은 암을 억제하는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하이로린산 같은 것들을 발현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네이키드 몰렛의 세포들은 컨택트에 되게 약합니다. 이게 원래 세포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밀집하게 되면은 세포 증식을 억제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암은 그거를 벗어나는 현상인데 네이키드 몰렛 세포들은 조금이라도 닿으면은 증식을 그대로 멈춥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이제 종양 억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타고니스틱한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가 안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화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발생을 한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자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이정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조금 더 소셜로지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거고,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뭐 만약에 노화가 극복이 된다면은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네. 네,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 이제 이정동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질문하신 거 이어서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암세포나 이제 노화세포 같은 경우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세포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공통된 특징이고 지금 연구하는 느낌상 그 암세포 연구와 노화세포 이 둘이 어쩌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느 한쪽을 뭐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강연이었는데 예를 들면 노화세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에이포토시스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제거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 암세포라던가 이제 노화세포 중에서도 만약 살아남는 노화세포가 있다면 이뮨 서베일런스라던가 그러면 이제 얘들도 결국은 에이포토시스를 극복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노화세포를 처리하는 것과 결국은 암세포를 처리하는 이 대응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똑같은 건데 연관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가 일단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화세포는 스스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이팝토시스를 거친다고는 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뮨셀에 의해서 제거가 될 수 있는데 이뮨셀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걸 에이팝토시스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암세포랑 노화세포는 정말로 놀랄 만큼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스테이터스인데요. 암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세포고 노화세포는 증식을 완전히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세포인데요. 그 차이 빼고는 되게 이제 세포 대사라든지 메타볼리즘 변화라든지 메타볼리즘 변화도 굉장히 비슷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글라이코라이시스를 같이 증가시킨다든지 혹은 리피드 메타볼리즘 같은 것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메타볼리즘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까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헤테로크로마틴 리전이 있고 유크로마틱 리전이 있어서 이제 염색체에서 패킹이 엄청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염색체에서 발현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루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게 대표적인 세포가 암세포와 노화세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세포에서 치료를 하던 치료 방법을 노화세포에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실제 첫 번째 이제 노화세포 표적 약물들이 대부분은 암세포 치료제에서 온 거에서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CAR-T라든지 원래 암세포 치료하는 데 사용됐던 전략들이죠. 이뮨 베이스의 이제 세라피들이 노화세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뮨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노화세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작년인가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암세포랑 노화세포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에서 암세포 치료 방법 개발의 역사가 되게 유구하기 때문에 노화세포 치료도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암세포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암에 대한 연구를 정말로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 암이 정복되진 않았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노화세포를 표적하는 약물들도 쉽게는 개발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암제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고 방식으로 노화세포를 접근하고자 하는 리포포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겠군요. 여기까지 활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암세포에 원래는 되게 오래 전에 있었던 컨셉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암 치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캔서 메타볼리즘을 공격을 해서 캔서에서 특별하게 바뀌는 메타볼리즘을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치료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원래 되게 예전에 제한됐다가 와버그 이펙트 발견됐을 때 제한됐다가 사장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 10년 전부터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캔서 메타볼리즘이.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하는 약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리퍼포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러한 약물을 가지고 그 노화세포를 표적하는 스크리닝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노화세포의 유니크한 게 표적을 하는 약물들도 발견이 됐고, 혹은 암세포와 노화세포를 같이 표적할 수 있는 약물들도 개발이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아직은 초창기기는 해서 아마 그런 리퍼포징 같은 것들은 많이 시도가 될 겁니다. 다만 이게 리퍼포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드럭 리퍼포징 자체는 제가 듣기로는 회사들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뭔가를 발견을 할 수 있지는 하지만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에서 사실은 잘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에서 이런 약물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거를 약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런 부분을 좀 특허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드럭 리퍼포징에 대해서는요. 그 리포포징의 사례로 아까 당뇨병 약을 말씀 주셨는데, 다른 최근에 이렇게 좀 임상적으로 접하시는 리포포징 사례가 좀 있나요? 노화 관련해서. 노화 관련해서는 이제 뭐 sarcopenia라고 하는 이제 근감소증의 치료제들이 이제 몇 유망한 물질들이 있었는데요. 2상에서 3상 들어가면서 이제 대부분 실패를 하고, 일부 약제는 이제 근육량 자체까지는 늘렸지만 이제 근력 개선이라든가 퍼포먼스 개선은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좀 약간 정책에 접어들면서 기존 약제 중에 그런 그 머슬 그로스라든가 디퍼런시에이션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약제를 이제 리포지셔닝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그 테임이라고 하는 메폴민을 쓴 연구가 이제 2016년에 프로포절이 되면서 왜 아직까지 안 됐냐? 드럭을 기존의 인디케이션에서 이제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이게 특허가 살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돈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NIH에서 저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조금 그 이전에 안티인플라마토리 드럭을 갖고 이렇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에이징과 같이 안티인플라마토리 드럭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야심찬 연구가 이제 페일하면서 결국 이제 NIH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연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얻을 게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원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폰서에서 이니시에이션하는 이제 그런 임상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진행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김광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회사 쪽에서 받질 않기 때문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NIH에서 그러니까 뉴 프로포즈를 받을 때 드럭 디벨롭먼트에 대한 뉴 프로포즈를 받을 때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드럭 리퍼포징을 되게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약을 완전히 처음부터 from the scratch부터 개발을 하겠다 하면 대부분의 제안서가 사실은 리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을 신약 개발에 투자를 했고 더 이상 새로운 약물이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푸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드럭 리퍼포징은 사실은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서포팅하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서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노화를 중재하고 막 이렇게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 걸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분위기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를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이고요. 저는 오히려 노인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디케이션은 받았고 그 다음에 약물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임상 시험은 이제 스폰서에서 시작하는 이제 연구자 SIT라고 하는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브 트라이얼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물론 이제 그거는 환자 참여자에게 많은 어떤 뭐 약제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제 이런 지원은 없지만 연구자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체고 그 결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하면 그 치료에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폴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큰 부작용이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의 설계로 사실은 진행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노화를 저희도 이제 가끔 뭐 이런 아주 큰 임상 시험은 아니지만 이제 몇몇 연구에 이 검사를 하면 면역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피를 거의 한 500cc 이상 뽑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SIT가 어렵다면 IIT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치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연구자가 설계한 것도 나중 후단에서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뭐 아마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그널링을 건드리는 게 진짜 펑션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 비슷한 거 아니면 그거를 더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약제를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뛰어들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실은 별 동력이 없지만 그게 진짜 워킹을 한다라는 어떤 에비던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판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리프로포징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심장약이 됐든 당뇨병약이 됐든 특정 약이 잘 듣는 건 알지만 우리가 정확한 기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알려진 그 수많은 약물들의 기작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조금 드리면 두 분이 임상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하시지만 이제 특히 이 구속 세대를 위해서 이런 연구하다가 정말 아주 그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좌절도 하고 그랬으나 다시 한밤 자고 또 다시 도전한 그런 개인적인 그 눈물 한 방울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시면 지금 힘겨워하는 연구 단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개인적 말씀, 연구 과정의 어려움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아주 예전에는 이제 그 리서치도 좀 관여를 하고 하다가 최근에는 사실 베이직 리서치보다는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또는 이제 훌륭하신 여러 기초 연구자분들과 이제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게 이제 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에는 이제 실제 임상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된 리서치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기초 연구를 할 때의 그런 좌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경험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노인과 관련된 특히 뭐 노화라고 하는 이제 주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뭐 임상시험 얘기를 들면 뭐 임상시험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도 드리고 환자분들 이렇게 참여를 독려를 하면 환자분은 동의하시는데 이제 동의서 쓰고 집에 가셨다가 갑자기 전화하세요. 아들이 하지 말라는데 괜히 병원 가서 쓸데없는 서명하고 왔다더라. 그래서 이거 취소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환자를 진료할 때 이제 연구할 때 나도 저렇게 젊은 사람들, 말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듣는데 아마 뭐 노화 연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연구는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끈기, 인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학문 후속 세대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뭔가 극복 사례가 딱히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기는 한데 그나마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김광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노화 연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되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펀딩을 해주시는 들 입장에서 노화하면 되게 막 인류의 난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말로는 많이들 하는데 당장 실제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노화는 당장 죽는 질병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죽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러니까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당장 죽기 직전인 암 환자를 살려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 환자를 살리는 거에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치료법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좀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것이냐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노화 연구 자체가 당장의 성과가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랜드 퀘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노화라는 것들을 표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로운 효과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죽을 수도 있는 질병들을 늦출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종합적으로 늦출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메리트긴 한데 반대로 똑같이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노화를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남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양가성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지 기초 연구자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노화의 연구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극복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프로포절 제출하시고 심사 발표하실 때마다 느끼시는 그런 어려움이실 것 같은데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